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주요 일간지 일면 기사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대북 대화보다 힘 강조한 문 대통령, 이런 제목이 달려있군요. 트럼프와 56분 대북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반도 두 번 다시 전생 참상은 안 된다는데 공감을 갖고 대책을 계속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기사가 실리고 있는데, 사드 4기 추가 배치 배경도 설명을 했고요. 핵 추진 잠수함 필요성도 미국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입니다. 역시 트럼프와 문 대통령 두 사람 사이에, 두 지도자 사이에 통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미 끝까지 압박한다. 이에 북한은 1100배 보복한다. 1000배면 1000배고 100배면 100배지 1100배는 또 뭡니까?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원유 공급 중단 빠져 아쉬웠다, 이런 표현도 좀 두 정상간에 나왔고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북한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군 공직사회 갑질 뿌리 뽑는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인데,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찌 군에만 있겠느냐 하면서 모든 부처에 대해서 한번 실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가 있습니다. 지금 떨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입니다. 여기 보면 한중 수교 25주년, 올해가 아마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통상적으로 수교 몇 주년 행사면 그 나라가 같이 하는 게 통제인데, 이번에 중국은 따로 열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불쾌하다는 표현인데, 이유가 뭔고 하니 사드 추가 배치 결정에 불쾌하다는 표현을 했답니다. 불쾌한 게 아니라 자기네 생각만 하는 겁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입니다. 주요 사건 무리한 기소된 검사의 인사상 불이익 준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 심의 결과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인사 기준을 새로 발표했는데, 기소를 좀 무리하게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 승진을 아예 안 시키겠다, 이렇게 했죠. 사실 정치적 관련 사건, 굉장히 큰 현안 사건에 대해서 조금 무리하게 했던 그런 과거 전례가 있는데, 이거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인데요. 수능 100일 전입니다. 오늘이 100일이고 어제는 100일을 하루 앞둔 날인데, 자, 애타는 부모님들 기도를 간절히 올리고 있는데, 100일 남은 수능 수험생들은 열심히 준비하시고 부모님들은 차분하게 마음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사진인가요? 어제입니다. 어제 골프의 김인경 선수가 브리티시 오픈, 메이저 대회죠. 아주 큰 대회입니다.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을 했는데, 단순히 우승을 한 게 아니라 2012년, 5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메이저 대회에서 30cm 퍼팅을 실패했거든요. 그러면서 무려 5년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경기를 못했는데, 어제 드디어 큰 대회를 우승함으로써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인경 선수가 남긴 글을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그런 트라우마나 어떤 강박관념을 어떻게 이겼냐 보니까 비틀즈의 노래를 들으면서, 비틀즈의 가사는 참 여러 가지 많거든요. 부러진 날개로 세상을 한번 더 도전해보라든가 이런 식의 가사 많은데, 그런 가사를 음미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다. 자, 마음평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여기 보니까 이분 왠지 갑이라고 쓰여 있군요. 갑질을 일삼는 분 같은데, 온갖 주변 사람들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댑니다. 경비원한테 갑질하면서는 아버지 같아서, 운전수한테 갑질할 때는 동생 같으니까, 그리고 공관병한테 갑질은 아들 같아서 내가 좀 그랬다, 그리고 인턴한테는 딸 같아서 좀 그랬다, 이런 식으로 누구 가족 같아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가족사진하고 돼 있군요. 자, 일면기사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최양호 한국외대 초빙 교수 나오셨고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들어갑니다.
자, 먼저 정치 기사부터 볼 텐데요. 안철수 만난 의원들 외계인과 대화한 듯.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에 다시 한번 되겠다고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나 당내에서는 말리는 의원과 동조하는 의원이 나눠지는데 말리는 의원들이 어제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인데 벽에 대고 얘기한 것 같다.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신문 좀 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의원 4명과 1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다. 그리고 마치고 나와서 안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출마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고 온 의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와 너무 다르게 입력돼 있어 위험하게 느껴졌다. 또 이런 말도 하는군요.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벽에 대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도 하나 더 보죠. 자, 이번엔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를 매일경제에서 했는데 방금 전 기사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나 있습니다. 박주선, 만신창이로 당 살리겠다 나선 안철수에 고맙다고 해야. 완전 좀 내용이 다르군요. 내용 기사 좀 보겠습니다. 비난의 돌팔매를 맞은 사람이 당을 살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당원 입장에선 고상하게 보고 고맙다고 하는 게 맞다. 극소수 의원들이 전체 당심인 듯 주장을 하는데 출당 조치하라든지 탈당하라든지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이 기사, 방금 본 기사와 지금 보는 기사는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최영환 교수님.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문제를 놓고 사실 국민의당이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가 당이 쪼개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탈당, 출당, 뭐 분당 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예. 근데 이걸 대선 과정에서부터 보셔야 됩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안철수의 그런 사적 조직, 그다음에 당이라는 공적 조직이 사실 기름과 물처럼 융합이 잘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사적 조직에서 맡았고 공적 조직은 뭐 지원 사격하는 정도인데 예. 지금의 행간을 보자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지금 말은 나는 진짜 잘했는데 지금 당에서 안 도와준 거다 이런 서운함을 표현한 예. 부분도 많고요. 예, 뭐 다른 이제 지금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지금 심장이 정지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데 심장 정지는 안철수 후보 당신 때문에 된 거 아니냐. 집에 불 낸 사람이 안철수 전 후보 당신 아니냐. 이런 사람 책임 공방이 사실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출마를 선언하다 보니까 탈당이니 그다음에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바로 철회하는 것은 없다. 정계 은퇴하는 거니까 이제 감정 싸움에 점점 가까워지는 상태인데 급하게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지금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만은 예. 자, 흥행이냐? 흥행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진짜로 당이 다시 합쳐지는 내용을 줄여드리는 방안이냐? 그거에 기로해서 사조직과 공조직의 싸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 의원들 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석 달 동안 저한테 부족한 점이 어떤 점들이었는지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런 결심, 각오 가지는 그런 기간이었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출마를 재고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최대한 많은 의원들, 지역위원장들, 당원과 소통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출마하지 말라는 건 정계 은퇴와 같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신가요? 지금 당 상황이 정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는데 제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건 아니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안철수 대표가 혹시나 대표가 되면은 내내 지방선거는 다 망한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뭐 많이 동 큰 거. 아예 그냥 확고한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예상했던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뭐 일정에 있어서 뭐 협의하실 사항? 뭐 그럴 건 없는 거죠. 뭐. 난 뭐 별 변화 없다고 봐요. 기대한 것도 없고. 유체 이탈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거예요. 네, 지금 각각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종원 정치평론가 질문 좀 드릴게요.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 내지는 노림수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굳고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생각 뭡니까? 좀 더 깊숙이 좀 해설해 주시죠. 예, 뭐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기 대권 도전. 그런데 차기 대권 일정이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만약에 개헌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차기 대선이 2020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 돌아가는 것을 보니 자기를 좀 제외하고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한 그 대다수 의원 중심으로 오히려 민주당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본인들만의 어떤 그 제갈길을 지금 찾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본인만 완전히 정치권에서 배제가 돼버리고 이게 민주당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앞으로 뭐 재통합 논의가 좀 힘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자, 이렇게 되면 본인은 정치 생활 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위기감이 일단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거고요. 나머지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어찌됐건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안철수 전 대표 스스로의 문제였다라는 게 이제 출발점이고 이번 뭐 제보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책임은 면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철수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당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도 사실은 이제 뭐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힘들다라고 지금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아마 더 치열하게 이게 좀 공방전이 벌어질 것 같고요. 약간의 이런 긴장은 오히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전당대회에 좀 활기를 불어넣는 요소가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판이 깨지는 그런 그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 한계선에 지금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계인과 지구인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계인과 지구인의 전쟁, 활기를 주는 것인지 아예 판을 깨버리는 것이 그걸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 최진봉 교수님. 예. 사실은 이 국민의당의 이런 어떤 뭐 파문이라면 파문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은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민주당이었다 떠나간 사람들인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서 뭔가 우리가 손을 내밀면 올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호남 대 비호남의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신창이의 당을 살리겠다고 얘기한 박주선 의원, 뭐 비대위원장인가요? 이분의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당의 만신창이가 된 가장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사람이 안철수 전 대표예요. 대선 패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문준용 씨 제보 조작 사건에 본인은 물론 직접적으로 뭐 형사적 처벌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 대통령 후보였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당 상황에 책임이 있는 분이 또다시 나와서 당을 살리겠다. 그리고 본인만이 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호남 지금 지역구를 호남에 두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호남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인기라든지 아니면 지지도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그렇다고 하면 당장 선거를 치러야 되는 지역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로는 대안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의 경우에 이게 계속 충돌이 돼서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 대표로 다시 전면에 나섰을 때에 호남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뭐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호남 비호남의 대결이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집단 탈당의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안철수 전 대표가 대표로 되고 비호남권들이 일정 부분 반발하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게 되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여집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사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와 경쟁을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다른 분들을 봤을 때 인지도 측면이나
당내 어떤 영향력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능가하는 분은 딱히 있을까라고 싶어요. 그래서 당내에선 저렇게 반발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정치권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면 당선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게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출마 의향을 밝힌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전국적인 그런 정치인이지만 안철수 전 대표에 비해서는 현재 당내 입지가 좀 더 불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대위에서 어제 규칙을 또 하나 새로 만들었죠. 바로 결선 투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1차에서 과반을 넘겨버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더 강합니다만 혹시 1차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한다면 곧이어 있을 결선 투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비대위에서도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막지는 않지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1차 투표에서 바로 당선되어 버리면 안철수 사당 아니냐라는 비난에 대한 아니다라고 할 명분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참 고육지책을 하나 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1차 투표 또는 결선 투표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무난하게 당선되지 않을까. 또 그런 예상을 당 내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는 의원들이 만나고 언론에 굉장히 좀 사실 같은 당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쓰기 어려운 말들도 많이 있거든요. 외계인과 대화한 듯하다. 벽을 대고 얘기한 것 같다. 이거는 경쟁 정당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에게는 물론 정치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조금 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뛰었던 의원들이 하기에는 참 어려운 말들인데 이런 말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볼 때 지금 많은 분들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잦아들기보다는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지금 뭐 갈등은 벌였지만 역시 민주주의는 표 대결입니다. 표로 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과 통하여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한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두 나라는 물샐 틈 없는 연합 방위 태세에 기반하여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하는 코너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방송 영상으로 보셨듯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향신문인데요. 문 대통령 군사행동 가능성 차단, 평화 강조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내용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목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군사행동 가능성을 차단하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재확인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 내용 밑에 내용도 보죠.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는 만큼 북한 핵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미국이 뭐 선제 타격용, 예방 타격용 이런 일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뭐 차단을 했고 그리고 대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여기에 전화통화에 방점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한 기사입니다. 자,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트럼프의 핵 잠수합니다. 핵잠 개발 언급, 힘 우위의 대북 압박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도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힘 우위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또 양 정상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 노선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이 두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을 다뤘는데 한쪽은 군사행동 가능성을 차단했고 평화적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는 거고 한쪽은 힘 우위로 북한을 가능한 엄청나게 압박을 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영호 교수님. 네. 두 기사
똑같은 전화통화 내용인데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게 나와 있어요. 두 기사 중에 어제 진정한 방점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세계일보가 더 맞는 얘기 같고요. 왜냐하면 행동 가능성 차단이란 말 자체가 예. 힘의 우월적 지위를 갖고 군사행동을 멈추게 하는, 그러니까 힘이 먼저 작동이 된 이후에 그거를 바탕으로 대화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화, 평화 강조보다는 현재의 시급한 문제, 대북 제재. 네. 그렇지만 힘으로.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 얘기라든가 탄두 무게를 또 늘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에 나왔던 걸로 봤을 때는 사실 대북 압박을 강조했던 것이 훨씬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평화를 강조했다면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나 맥메스터 국가안전보좌관들이 말한 북한의 선제 공격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고 한번 질문을 찔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온 걸로 봐서는 일단 힘, 이게 더 주제에는 맞는 그런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어제 56분 통화, 물론 통역이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에만 대략 한 30분 정도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정상 간의 대화 중 긴 시간 많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주제가 언급됐는데 각 언론들은 본인의 방향성과 맞는 기사들을 제목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둘 다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명 주제로 잡았냐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거죠. 힘의 우위, 국방력의 우위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체 맥락입니다. 그건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는 예방전쟁이라고 하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 전쟁을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만약 선제 타격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상원 의원이 나와서 트럼프한테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아닌데 한반도에 전쟁 나는 게 그게 중요하냐 이런 식의 얘기했다는 걸 들으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엄청나 이건 불안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 중요성을 강조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경향신문은 거기에 방점을 둔 것 같고 그러나 그 평화라고 하는 것도 힘의 우위, 즉 군사력의 우위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평화를 강조하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군사적 우위 그리고 그것이 핵 잠수함 개발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미사일 개발이든 미국과 공조하는 부분이든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평화가 중요하다. 한반도의 전쟁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키 메시지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과 군사적 공조 그리고 군사력의 우위적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점들 또한 강조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언론들이 어떤 방향성을 잡고 본인들의 어떤 방향과 맞는 내용들을 기사로 이렇게 다루는 경향이 있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내용이 사실은 듣고 보면은 너무 모호하게 또 흘러간 게 아닌가 이런 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종구 평론가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원래 정상 간 대화가 그런 겁니다. 원래 정상 간 대화가 그렇습니다. 전략적인 모호성 이런 것들을 서로가 이제 사실은 그런 걸 굉장히 주의해서 발언도 이렇게 단정적인 발언들을 잘 안 하죠. 이제 그런 외교적인 이제 일종의 이제 언사로 일단 이해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 초기에 그 대화에 대한 방점이 한 7, 그다음에 압박이 북한의 대북 압박이 한 3 정도였다면 지금 이게 많이 바뀐 건 맞다. 비중이 바뀌었다. 비중이 확실히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어제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정책 내용을 보더라도 핵 잠수함 얘기 나오고 또 이 탄두 무게 중량 늘리는 얘기까지 나오고 사드 그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는 이미 기정사실이 거의 된 거나 다름없고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국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그때 그 방침과 달리 지금은 어찌됐건 대북 압박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해왔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많이 우양후를 해가지고 와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압박이 한 6 그리고 대화가 4 이 정도 지금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미국은, 없다는 과거와 똑같지만 비중이 달라졌다는 비중이 거죠. 달라진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0대 0이었죠. 대북 압박이 일단 10
그다음에 대화가 제로였다가 예. 최근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약간 대화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예. 제가 보기엔 9대1 정도로 온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9대1과 6대4 여전히 한미 간에는 간극이 좀 굉장히 격차가 좀 있다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지지 세력이 보기에는 너무 좀 급변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아마 가질 겁니다. 그런 지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찌됐건 본인이 처음에 세웠던 그 원칙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어찌됐건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 운전대에 앉아서 운전대를 결국 잡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 방침이 많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클릭 이동이 많다면 이거는 정말 본인이 지금 운전대에 앉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그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외부적인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의 압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 국민에게 좀 설명도 필요하고,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원인 진단도 좀 정확하게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찌됐건 외교는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신문 기사 두 개 비교해보는데 완전 분위기 좀 사뭇 다르긴 합니다. 자, 관련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물어본 딱 한 가지, 어제 전화통역 내용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딱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과 대화 시도는 해봤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네요. 이 기사 좀 보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로 얘기를 들었으며 질문은 하나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은 단 하나의 질문은 문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를 말했는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 실제 북한과 대화 시도를 해보셨냐? 이렇게 질문했다 그러네요. 약간 정상끼리 대화치고 약간 엉뚱한 질문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전화통화 한 40분쯤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FTA 얘기를 딱 꺼냈다고 합니다. 보면은 통화가 40분 정도 진행될 무렵 다음 주제를 얘기하자고 갑자기 화제를 바꾸더니 FTA 문제를 떼면서 우리가 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 얘기를 또 뜬금없이 꺼냈다고 그러네요. 손수호 변호사.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적인 뭐 내용을 후다치고 이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악수로 그렇게 구설에 오르더니 문재인 대통령과 뭐 장시간 통화라서 그런가요? 질문을 딱 하나만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난데없이 주제를 확 안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제로 돌려갖고, 그런데 우리가 FTA는 자기네 손해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참 특이한 지도자긴 합니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정치 활동을 아주 오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기존의 그런 사업가로서의 그 활동한 스타일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FTA 관련된 이야기는 뭐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도 뭐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한 걸 보니 문재인 대통령도 FTA 뭐 개정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한 그 취지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대북 그 대화 제의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거나 뭔가 다른 저의가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미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또는 주도를 해서 북한과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한 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대화 국면인지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의도가 무엇인지 본심이 무엇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이런 트럼프의 어제 통화에서의 질문 내용과 질문 태도와 이런 형식들을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렇게 말을 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어갈 것이고, 그리고 또 이산가족이나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나라가 주도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청와대의 이런 그 해명과 해설대로 트럼프에게 전달이 됐는지, 미국도 그렇게 이해했는지 여부도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하도 뜬금없는 질문을 날리니까 그런데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근데 저는 그 뜬금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사실은 대화 얘기는 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몰래, 그러니까 미국 몰래 뒷거래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따로 채널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거나 이런 미리 딱 하지 포석을 말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그런 의미, 좀 쐐기를 박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FTA 문제는
계속 얘기해온 문제 아닙니까? 한미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일관되게 계속 해온 얘기를 다시 한번 안보를 위한 반복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끄트머리에 난데없이 주제 좀 바꿉시다 그러고 FTA 예, 한 바로 거예요. 그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나름의 어떤 전략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동물적인 감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해온 그 사업가로서의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도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른바 트럼프 스타일에 이제는 좀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협상의 달인 책에 나오는 전략을 그대로 쓴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뭐 이종훈 평론가가 갖고 있는 트럼프 번역기가 지금 첫 번째 건 해석을 잘 하셨는데 두 번째 FTA는 이겁니다. 유엔에서 대북 제재 2471호 나왔을 때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니네 우리가 한국에도 똑같이 할 수 있어. 그게 한국 FTA야. 북한 제재하는데 나를 따라야지 다른 행동하지 마라. 그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게 한국 FTA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자, 대북 제재로 인해서 여기에 불이익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나눈 것이 제 번역기에서 나온 번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주제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경수 소파, 티파니 시계, 국산 시가.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13년 만에 열린 박정희 비밀의 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방인가 했더니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구미시청 선산 출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비밀의 방이 자물쇠로 쳐 있는 비밀의 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썼던 많은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었나요? 그래서 물건을 보니까 여기 사진에 보면은 무슨 이 보관함 같은 게 보이는 것도 있고요. 소파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시계도 보이네요.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고 이런 물건들이 비밀 아주 꽁꽁 싸매져서 공개되지 않게 보관되고 있다는데 자, 마저 기사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오는 10월부터 200억 원을 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인금 부지에 전시실과 수장고, 세미나실 등을 갖춘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200억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방에 보관됐던 이 물건들을, 이 소장품들을 모두 이 역사 자료관으로 이관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제 사실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 사진과 함께 굉장히 화제가 됐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종훈 평론가. 네. 이게 왜 여태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보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몰랐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른바 게이트 터지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이 많이 또 얘기가 되긴 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요. 저 많은 유물들이 왜 저기 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저 유품들이 왜 저기 가 있어야 되느냐 원래 하는 거죠. 대통령이 쓰던 물건, 대통령과 관련된 물건은 퇴임 이후에 이게 국가 소유가 되면서 따로 보관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관이나 이런 데 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에 보관이 돼 있죠. 예. 그게 과거에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만들어지기 전 대통령들 것은 사실은 그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측면이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참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게 굉장히 사연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여러 유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박근혜 그 당시 영예가 이제 많이 가지고 나온 거죠. 가지고 나와서 그 한국문화재단, 그러니까 이른바 신사동 팀으로 알려진 그 건물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영남대학의 이사장으로 가잖아요. 그때 영남대학으로 가져갔다가 거기 이사장직을 그만두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땅히 이제 보관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때 이제 트럭에 실어서 일부를 이제 이 구미시청 쪽에 보낸 겁니다. 근데 구미시청에서 사실은 나름 신경 써서 관리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저게 정상적인 그런 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물건이고 이게 자칫 상할 수도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박물관 같은 데서는 다 따로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거의 반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그 유품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태민 일가도 상당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뭐 최순득 그 일가 집에서 뭐 장검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정도인데다가
그때 한 5,600여 점이 지금 이쪽 구미시청으로 갔고 한 2,000여 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지금 소재 파악이 잘 안 되고 예. 그 일부는 또 최순실 씨가 뭐 그 유경수 여사가 쓰던 그 밍크 그 뭡니까 모피 그거를 또 팔려다가 또 뭐 논란이 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 이번에 좀 전수조사를 해서 좀 제대로 좀 다 좀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근영 씨 또 박지만 씨도 협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 별도의 기념관을 지어서 이거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지금 대통령 그 기록관 쪽으로 그냥 이관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물론 그쪽 그 구미시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이제 관광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생적인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욕심을 내는 것 같은데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최준봉 교수님께 요 관련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200억을 들여서 박정희 전 대통령 역사 뭐 기록관을 만들고 거기에 저 물건들 전시하겠다. 이렇게 되면 구미시가 아마 계획을 짜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방금 말했듯이 우리는 엄연히 대통령 기록관이 있습니다. 대통령 관련된 문서라든지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임의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는 분명히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좀 풀어갈까요? 그러니까 구미시가 저렇게 물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무슨 상품화하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종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유품이든 물건이든 이런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해서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아무리 제대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지금도 저렇게 뭐 두 개의 방에 모아놨다고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훼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전직 대통령도 저런 식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저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 유품도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럼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갖고 있던 유품이나 유물들이 다 없어지거나 아니면 어디로 나눠지거나 누가 가져가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후손들이 그 상황,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되는 거니까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취지로 대통령 기록물관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겼으니 거기에 위탁해서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 다 찾아내야 되고요. 그 개인이 가지고서 그걸 팔아서 또 개인의 사적 어떤 이익을 챙기는 일에 사용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심지어는 요즘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외국 정상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외국 정상과 만나서 받아온 물건들이 개인한테 가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제대로 국가의 어떤 중요한 자료들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참 엇갈리긴 하지만 역사적인 인물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 역사적인 인물이 남기고 간 물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갑질 박찬주 부인 아들같이 생각했지만 죄송하다. 자, 어제 군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군 검찰 박서령관에 대해서는 오늘 소환 조사를 한다. 내용을 좀 더 읽어보죠. 어제 출두하면서 한 말이 그냥 아들같이 생각하고 했지만 상처가 됐다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옆에 기사도 보겠습니다. 군 검찰 박찬주 사령관 전역 보류한 채 수사 계속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사실은 군 인사가 나면은 자동으로 전역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군 검찰에서 수사를 못하고 민간인 신분이 돼서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받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군 당국에서는 전역을 보류해서 수사를 계속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갑질 박찬주 부인이 출두하면서 여러 가지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영상 보겠습니다. 군관병 괴롭혔다는 그동안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그 썩은 토마토나 전 맞은 공관병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여단장급 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박찬주 사령관이 이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모릅니다. 남편 박찬주 대장께서는 그 이번 논란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관 옮길 때마다 냉장고 챙겨가셨다는 의혹 제기됐는데 사실 네, 인정하세요? 다 재냉정권입니다. 그 공관병한테 아들 같다고 하셨는데 행동이 정당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아들같이 대했습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보셨는데 아들같이 대했다. 그 얘기 반복하는군요. 그러나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자, 최영훈 네. 교수님. 아들같이 대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질문에 답을 한 거 보면은 혐의는 모두 부인을 사실상 했습니다. 근데 아들같이 생각했다는데 뒷말이 빠진 것 같아요. 아유, 그런데 자식이 왼수예요. 왼수처럼 대한 거 아닙니까? 아들이긴 지금, 아들인데 원수 같은 아들이다? 네, 그렇죠. 공관병들의 진술에 의하면 다 왼수 같은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오늘 사실 중요한 일들이 오늘 벌어집니다요. 예. 8월 8일 날 오늘 국무회의에 예. 군 대장급 인사안이 상정이 됩니다. 예, 예. 그럼 거기서 만약 제2사령관이 이제 이 보직이 결정이 되면 예. 민간인 신분으로 가는 거고요. 예. 그때부터 민간에서 이제 나와서 민간 검찰이 조사를 하게 검찰이 되죠? 조사하면 이제 두 사람 다 나와서 분명히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행위 주체자가 부인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군에서 계속한다 그러면 이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가 벌어지고 알았냐 뭘 알았냐. 예. 그래서 오늘이 참 수사의 기점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군에 남긴 상태로 조사를 하겠다는 게 군 당국의 네, 뭐 그 문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 보직 해임이 되면 장성들은 뭐 바로 전역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오늘이 이제 그런 기점을 넘겨서 하는데 뭐 말로 또는 군 인권센터에서 수집한 그런 증언들에 의하면은 진실성이 지금 없으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식이 왼수입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 네. 사실 뭐 여러 논란 중에 하나가 이제 군인 신분으로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느냐 아니면 전역을 해서 민간인이 돼서 민간 검찰의 조사를 받느냐 이런 게 지금 논란인데 두 가지가 되게 되면 처벌 수위라든가 차이점은 뭐가 되나요? 그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벌은 어차피 그 재판을 거쳐서 결정되게 되는 것인데 하지만 이미 그 적용되는 법조라든지 절차 같은 것은 그 행위 당시로 이미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군인 신분이었을 때 죄를 졌다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다만 얼마나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다 파헤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군검찰과 민간검찰의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의지는 좀 어디가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장단점이 있어 보여요. 일단 군검찰 같은 경우에는요. 계급이라든지 그 친분 관계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수사를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공관이라든지 기타 그 현역 군인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는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민간 검찰이 진행한다면 이 박찬주 대장과의 뭐 관련성이 상당히 희박하기 때문에 외압을 받지 않고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배경은 됩니다만 또 반면 군에 대한 뭐 특수한 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하게 돼서 설령 민간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군검찰과 당연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정도는 당연히 진행될 것이고요. 또 하나 보도에 따르면은 군용물 절도 아니냐 이런 냉장고 얘기가 또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임할 때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할 때 텔레비전, 냉장고 등등을 다 가지고 갔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관사에 냉장고가 무려 9대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군용법에 이제 군용물 절도가 있는데요. 이게 군용물 절도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군용물을 절도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근데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총포, 탄약, 폭발물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또 그 밖의 경우에도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할 수 있겠고 또 하나가 지금 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군용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군용물 절도의 경우에는요. 민간인의 경우에도 군인에 준해서 군용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의 물건을 손을 댄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어디에서 하든 또는 재판을 어디에서 받든 결과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는 이렇게 동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좀 진상을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경험한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군대를 7년을 근무했는데 7년을 근무하셨어요? 정훈장교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정훈장교로 근무한 동안 변호사로 여러 번 일을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법을 공부한 적도 없고요. 제가 변호사 자격도 없잖아요. 군 검찰이나 군대에서 재판할 때는요. 그 외부에서 예를 들면 피해자, 그러니까 소위 그 문제가 되는 병사가 외부에서 변호인을 데려오지 못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뭐라 그러죠? 국가에서 해주는 관선 변호사. 그 변호사, 관선 변호사, 국선 변호인을 일반 장교들을 시켜요. 그런데 정훈 장교가 변호사나 법률적 지식이 없는데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그때 당시 재판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군 재판정에 가서는요. 그러니까 군 검찰은 법무참모실에 다 같이 근무해요.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군 법무참모실에 근무하고 그 법무참모실은 사령관 예하에 있는 부대입니다. 그럼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지면요. 일반적으로 재판장은 일반 장교가 해요. 법무장교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 3명이 앉아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군 법무관이 옆에 앉긴 앉지만 실제 재판관은 재판장은 일반 장교가 보통 인사참모가 하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최종적으로 감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사령관한테 있어요. 사령관.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감형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뭐 형량을 깎아주는 역할까지도 사령관이 마지막 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군 서열 3위예요. 육군 참모 합참의장인가요? 육군 참모총장. 그다음 이분이 3번째인데 이분은 제대로 조사나 판결이나 아니면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뭐 열심히 하겠죠. 물론 사회적 여론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일반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는 이상 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나 조사가 일어날 가능성은 좀 낮다. 그래서 저는 외부에 나와서 일반 검찰이 외부의 검찰이 조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봉 교수 말씀대로라면은 전역을 시켜서 차라리 민간 검찰이 조사하는 게 더 엄격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황우석 사태 연루 박기영 교수 예상권진 과기혁신본부장에 됐습니다. 어제 차관급 인사가 추가로 발표가 됐는데요. 청와대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차관급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국내에 정부가 돈을 대는 R&D, 연구개발 예산을 관할하는 곳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박기영 교수가 약간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연구윤리와 연구비 관리 문제에 연루됐던 인물이 과학기술 정책을 집행한다고 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문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박 본부장, 박기영 교수입니다. 박 본부장은 2006년 1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당시 청와대 보좌관직에서 물러난 경험이 있습니다. 또 황정 교수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리기까지 했죠. 좀 논란이 되겠네요. 더구나 황우석 교수로부터 연구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까지 있었다. 과학기술계 입장에서는 아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부장은요.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요. 국무회의까지 참석은 중요한 자리고요. 저는 김현정 통상본부장하고 박기영 이번에 본부장하고 두 분이 요직에 가실 때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과연 우리나라에 그렇게 인재가 없는가. 그때 했던 분들이 다시 다 나와서 다시 하는, 우리가 인재를 안 키웠던지 인재를 많은데도 코드 인사에 가서 하는 건지 새로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던 그런 연장성산에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사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때 황금박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 황우석, 김병준, 박기영 진대절에서 황우석 줄기세포 이거 굉장히 몰아주기를 하기 위해서 진짜 뭐 나중에는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됐던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책임과 또는 그 실패담을 어떤 식으로 다시 보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중요 자리에 나온다.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는 장관급 본부장이다. 우리나라 인재가 없는가. 이러한 자괴감이 좀 들 정도로 조금 과학계의 반발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기사 좀 보겠습니다. 역시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과학계 박기영 황우석 사건 때 물이 반발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더 보면요. 당시 황우석 전 교수 관련된 많은 분들이 징계나 처벌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박기영 교수는 당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이종훈 평론가. 이번 인사도 자칫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코드 인사다라고 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우석 청와대 이제 비서관을 하면서 실제로 그러니까 황우석 교수 전 교수에게 사실은 연구비를 몰아주는 그런 역할도 상당히 했던 거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또 자기가 또 연구비를 또 지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거라든가 또 황우석 교수가 이제 훈장을 받게 하는데도 기여를 하고 어떻게 보면 황우석 만들기에 아주 앞장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국가 R&D를 결정하는 그 중책을 좀 맡게 되는 지금 겁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연구 R&D 관련한 기금 자체를 이분이 다 이제 배정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어떤 윤리의식이 기본적으로 좀 결여된 그런 인물이 이걸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적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온당한 그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연예계 화제와 사건입니다. 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이 외할머니에게 폭행을 당해왔다고 연이어 주장해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최준희 양은 입원 소식이 전해져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 측근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준희 양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라서 병원 입원 수속을 밟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최준희 양의 외할머니 역시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정사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 같은데요. 한편 경찰에서도 이번 사건의 정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준희 양의 학대 논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수사에 앞서서 최준희 양의 상담을 먼저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준희 양은 주말 폭로전에 이어서 어제도 SNS에 불안한 심경을 내비쳤는데요. 이런 최준희 양이 걱정돼서인지 평소 고 최진실 씨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홍진경 씨의 SNS에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홍진경 씨 SNS엔 이렇게 준희 양을 도와달라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어떻게 보면은 뭐 연예계 사건이긴 하지만 또 가정에서 벌어진 여러 개 폭행 사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가정에 벌어진 폭행 사건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일단 통계법이 있죠.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는 신고가 접수되면은 현장에 경찰이 의무적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이 됐죠. 그런데 경찰 이야기에 따르면 현장에서 양측 모두 처벌을 서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관련 법에 보면은요. 단순히 현장에만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현장에서 질문을 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절차까지 진행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법률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응급조치가 있고요. 또 긴급 조치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격리를 시킬 수가 있고 또 의료기관에 보낼 수가 있고 보호기관에 보낼 수도 있고 또 지금 그 현장에서 아동 학대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시킬 수도 있고 이런 규정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나 관계당국에서 그런 절차들을 밟을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지인이 이제 그 외할머니와 이미 격리시켜서 따로 지금 거주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후견인으로서 외할머니가 내가 거소 지정권이 있는데 나와 함께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사실 갈등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현행 법령에 인정되는 외할머니의 권한 그리고 또 지인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 안 된다, 아이부터 보호하자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와 또 사실적인 문제 간에 좀 충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무쪼록 미성년자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치지 않게 원만한 해결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건 사회 기사인데요. 볼일 훤히 다 보이는 화장실. 남성 인권은요. 남자도 여자도 불편한 공공시설 대학가 남자 화장실. 대학가 화장실 대부분 바깥에서 소변기가 보여 남자들이 가서 볼일을 보기가 민망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지자체에서는 이런 데 이의 제기를 하니까 돈이 든다는 핑계로 구조 변경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뒤늦게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내년부터는 안 보이게 설계하는 걸 필수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주진모 교수님. 예. 남자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기사 같아요. 사실 공공 화장실에 보면은 어떻게 된 일인지 밖에서 남자들이 다 보입니다.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심지어 변기까지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아주머니 청소를 하시는 여성분이 남자 화장실에 불쑥불쑥 들어와요. 남자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뭐 안 그런 척하지만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문제는 왜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다 보이도록.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뭐 저기 지금 얘기 나온 걸로 보면 예산 절감이 이유인 것 같아요. 예. 그거 좀 돈 좀 아끼겠다고 해서 외부에서 다 보이는 사실 남자들도 불편하지 지나간 여성분들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뒤에서 보잖아요. 다.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네, 보고 싶지도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변 보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방치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대학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지역자치단체의 일반 공중 화장실도 저런 문제가 많은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게 좀 편안하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또 지역자치단체나 대학의 입장일 텐데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 게 문제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물론 편의성은 좋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여기 다 남자분들만 계시니까 볼일을 보다가 한쪽 발 들고 이쪽 발 들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시면서.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요. 그 청소하는 시간 동안 화장실을 잠깐 그러니까 밖에 걸어놓습니다. 지금 청소 그렇죠.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못 5분, 들어오게 하고 20분 잠시 못 들어오게 그렇죠. 하고. 그럼 기다렸다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군가 볼일을 보는데 청소하는 데 불편하거든요.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밖에 좀 잠깐 5분, 10분 정도 청소 중입니다라고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청소 다 하시는데 그러면 청소도 빨리 끝날 수 있잖아요. 하시는 분도 편하실 것이고 또 볼일 보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문화를 정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서로에게 불편을 끼치는 거니까 좀 이걸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훤히 보이는 화장실이 만약에 여성 화장실이었다면은 벌써부터 아마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남성도 인권이 있는데요라고 이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 그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 7조의 설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치 기준이 점점 개선되어서 여성의 편의성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첫 번째가 남녀를 구분해야 된다. 두 번째가 남성 화장실에 있는 대변기와 소변기 수를 합친 것보다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더 많아야 된다. 네, 이게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법률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기준이나 아니면 기저귀 교환대 설치 기준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그 남성 화장실의 가림막이나 이런 것들은 설치 기준조차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게 그냥 소위 말해서 내팽개도 둔 거군요, 그냥.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률을 개정하기보다는 일단 그 시행령을 바꿔서 내년부터는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꾼다고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만 그렇게 바뀌는 것이지 기존에 설치된 것은 사실 지자체에서 예산을 굳이 들여서 하지 않으면 개선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 인권 당연히 중요하고 당연히 개선돼야 됩니다만 남성 인권도 같이 거기에 닿아서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장실에서의 남성 인권 국가가 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동의 CNN, 알자지라 이스라엘에서도 퇴출된다. 자, 보니까 이스라엘이 카타르 위성 국영방송인 알자지라를 자국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지국을 내쫓겠다 이렇게 결정하거든요. 사실은 카타르가 나머지 중동 국가, 다른 중동 국가 지금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도 이미 알자지라 방송을 퇴출했다고 하는데 이 흐름에 이스라엘조차 동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최영학 교수님, 국제적인 식견이 계신 최영학 교수님께서 이 사태 이걸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언론에 대한 이거는 탄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카타르에서 만든 게 알자지라거든요. 그런데 왕실하고는 아주 무관하게 이 편집권이라든가 이런 보도에 대한 그 방침이 아주 과감한 특종을 하기로 유명한 방송이죠. 독립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카타르 문제를 갖고 섞어서 이스라엘에서 내보낸다 이거는 진짜 표현의 자유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언론에 대한 진짜 이거는 뭐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야말로 진짜 자기네들이 이 얘기하는 캐치프레이스가 The opinion and
the other opinion에서 어떤 의견이 있지만 그 다른 의견도 낸다는 아주 뭐 우리가 언론으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기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전도구를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거 진짜 중동의 그런 긴박함과 그런 이 상대 국가의 그런 이 뭐 적대 관계들이 표현되는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진보 교수님. 사실은 뭐 언론 탄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중동의 여러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다른 국가들도 알자지라 방송 폐쇄 결정을 잇따라 낼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중동 서방 언론, 우리 언론도 많이 참고하고는 알자지라 방송 자칫 카타르 외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지금 80여 개국에서 사실은 알자지라 방송을 했는데 이게 이제 최양호 선생님 기본적으로 저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알자지라 방송이 처음 생겼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약간 변질이 돼 있어요. 변질이 돼 있다. 왜냐면요. 이게 처음에 생길 때는 아랍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이었거든요. 그냥 그 전까지는 미국 중심의 어떤 서방 중심의 언론이 서방 중심의 관점에서 아랍의 뉴스를 전달했는데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아랍권의 목소리로 아랍의 목소리를 내서 방송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경도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테러리즘을 더 부추기는 그러니까 아랍권의 입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랍의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그게 서방을 적대시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전쟁이나 아니면 테러를 부추기는 내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첫째는 이게 두 번째는 이 왕실에서 돈을 댔어요. 그런데 보도의 일정 부분이 왕실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알자지라가 처음에 그 초심보다 지금 많이 그 뭐 왕실의 입장 대변이나 아니면 테러리즘을 부추기는 듯한 즉 아랍권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뭔가 대결 양상으로 가려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알자지라 방송을 지금 퇴출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건 좀 더 면밀하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일정 부분 알자지라가 초심을 잃었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프랑스 소식인데요. 퍼스트레이디 추진 후폭풍,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죠. 마크롱, 되는 일이 없네. 자, 무슨 얘기가 보니까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투노레의 권한을 미국 퍼스트레이디 수준으로 높이려다 여론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높이려고 보니까 프랑스의 의전 규정에는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권한을 명시한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명시를 해서 공식 지위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매년 예산 45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6억 원 정도를 영분한테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과 직원, 경호원도 한 10여 명 가까이 수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마크롱 최근에 사실은 불통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붙으면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인을 챙기려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네. 이 모든 게 사실은 지지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원래 초기의 그 인기, 그걸 그대로 만약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아마 이런 문제는 그냥 별로 이렇게 이슈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도 높고.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뭐 트럼프하고 악수도 세게 하면서 인기도 누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사실은 이 마크롱 대통령은 이 결혼 스토리도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히려 그 외교적으로 도움이 더 된다. 국민들이 그래서 더 부인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다른 사안 때문에 지금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 지금 이제 이 사안까지도 지금 이제 본인 뜻대로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 마크롱 대통령 경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각국의 지도자들이 한번 염두해 볼 만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집권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아주 급락을 지금 이 지지율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 프랑스 전직 대통령 중에도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논란의 결국 시발점이 불통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소통 지향적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보면 이제 사실은 좀 워낙 이 정당의 기반도 좀 약한 상황이고 물론 이제 총선에서 상당히 그 의석을 확보하긴 했으나 정치적인 기반이 없는 근거가 좀 없는 상태에서 정치를 하려다 보니 사실은
좀 약간 무리수를 뒀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 많은 저항을 불러오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너무 지지율을 의식해서는 안 되겠으나 그러나 역시 지지율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경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GDP 3만 달러, 빚 좋은 개살구다. 올해 정부 예상대로면 경제 성장률이 3%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드디어 3만 달러대 진입을 하게 된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3만 달러대가 경제가 성장을 해서 하다기보다는 재정 지출에 기댄 빈수레다. 추경 등 경기 부양책으로는 성장, 이런 GDP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기사입니다. 최영학 교수님, 네. 이 지적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체질 개선 없이 그런 정부의 그런 재정 확대 정책에 의해서 예. 올라간 거 진짜로 빚 좋은 개살구가 됐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박수를 최초로 보냈던 장면이 어디냐면 성장치라든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 예. 사실 우리가 비행기 많이 탔어요. 747 공약, 474 공약, 4만 불, 3만 불 했는데 그 내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체질이 개선돼서 우리 국민들 피부에 와야 닿느냐. 근데 지금 뭐 경상 성장률이 4.6% 이렇게 돼 있고요. 잠재 성장률이 2.8%, 2.9%를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뀌는 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돈만 옵니다. 제가 오늘 경제부총리면요. 오늘도 제가 3만 불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환율만 몇 번 움직이면 올라갈 수 있는 그렇지. 숫자라고. 이게 달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보다는 지금 근본적으로 적폐청산하고 공정질서 만들어서 문재인 제이노믹스가 자리 잡으면서 뭐 소득 뭐 하시는 그 부분 잘 정착대로 가야지 여기에 숫자에 연연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3만 불 넘는 거는 뭐 시간 문제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고요. 물가 주도 성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물가 주도 높다는 성장.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져서 그러니까 뭐 음식료, 식음료 값이 오르고 하면 그 해당 업체들은 다 사실은 매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업체들 또 뭐 중간 유통상들은 돈을 벌지만 사실은 국민 생활은 더 척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 오르는 것보다 물가가 지금 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좀 많이 오르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관련 업체들이나 또 분양업체들 또 건설업체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또 매출이 늘어나니까 국가 경제 규모도 커지는 거고. 자, 그런데 정작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으로 혜택을 봐야 될 국민들은 별로 그렇게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 이제 빚어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기조로 지금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은 좀 됩니다. 자, 신문 읽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순서 내일 뵙겠습니다.